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최빈국 꼬리표를 떼고 급상승하기 시작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베트남의 청년 세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명칭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국은 MZ라고 부르죠. 베트남은 도이머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도이머이는 베트남어로 바꾸다는 뜻의 도이와 새롭다는 뜻의 머이를 합친 말로 새롭게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직업이 머이가라고 편경장이 말하죠. 모르는 사실 질문, 즉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을 때 머이가 라고 질문하는 것을 떠올리면 머이는 베트남어로 새롭다라는 뜻이구나 하고 잘 기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게요. 새롭게 바꾸다라는 뜻을 가진 도이머이는 사실 세대를 지칭하기 전부터 쓰이던 말이죠. 기존의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 빠른 경제 발전을 꾀했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을 부르는 말입니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한 이후 38년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죠. 전체 경제 규모인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보면 4,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GDP 35위를 차지하며 세계 40대 경제 대국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지금 베트남 경제는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죠. 핵심은 지금도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률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을 구경하고 있을 때도 홀로 성장세를 기록했고 당장 2024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만 6.42%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5%, 2022년에는 8%를 기록했죠. 영국 싱크탱크 CEBR은 2038년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세계 상위 21위에 들 것이라 전망했고요. 1986년 700달러 미만이었던 1인당 실질 GDP는 2023년에는 4,500달러까지 오르며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2030년에는 1인당 GDP 7,500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죠. 4,500달러는 세계은행이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로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중진국의 최소 기준이 4,500달러이거든요. 베트남 정부는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극빈선 인구 비율도 2010년 14%에서 2023년 4% 미만으로 급감했고요. 빠르고 역동적인 성장세는 한강의 기적에 비견되며 메콩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이머이 정책 시기에 태어난 베트남의 2030 세대들은 밀려드는 외국 문물과 전 세대와 비교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했죠. 전쟁과 빈곤에 시달렸던 부모 세대와 달리 고소득 산업군의 전문직 종사자가 많으며 여가 및 취미활동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트남 시장을 움직이는 주력 소비층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만 종합해보면 베트남은 승승장구할 것 같고 나중에는 선진국에도 진입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그런데 성장세가 가파르고 지금 호황이고 외국 투자 기업들이 계속 유치되는 것은 맞으나 동시에 또 전망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베트남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면서 답을 찾아보죠. 베트남 공산 정권이 도이머이 정책을 내놓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한국만큼이나 외세 침략이 잦았던 나라입니다. 북쪽으로 중국과 접하고 있어 고대부터 중국의 침략과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19세기에는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 80년간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죠.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을 3등분해서 분할 통치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월남전,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까지 무려 30년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쟁으로 온 국토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며 일본과 미국의 연이은 군사적 개입이 있었지만 베트남은 끝까지 저항했죠. 그리고 1975년 드디어 월남전이 끝나자 북베트남이 남북을 무력으로 통일하였고 1976년 7월 통일 베트남이 수립되면서 국호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경하게 되죠. 모든 외세를 나라 밖으로 축출하고 1975년 남북통일 정부를 수립한 베트남 공산정권은 새로운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의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숙청을 진행한과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산업시설들을 모두 국유화했으며 국가 내 모든 농경지는 국가 소유의 집단 농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남베트남 출신의 군인 수백만 명을 집단 농장에 강제 수용하고 공산주의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상 개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20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배를 타고 베트남을 탈출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이 양산되었죠. 1976년부터 1992년 말까지 베트남을 떠난 난민만 약 7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베트남 공산정권은 막대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는 경제 성장은커녕 후퇴할 뿐이라는 것을요.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계획이 인민들의 삶을 안정화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농경지를 소유하는 집단농장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를 지탱하고 있던 근간 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죠. 집단농장 사업이란 국가가 정한 곡물을 집단농장에서 정해진 양만큼 생산해 정해진 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집단농장은 시장 상황이나 생산량과 상관없이 벼한섬을 무조건 100동의 국영 상점에 팔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죠. 농장이 제멋대로 수확량을 늘리거나 가격이나 판매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수확한 벼를 빼돌려 암시장에 내다 팔 경우 벼 한 섬당 최소 500동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품은 동일한데 가격은 두 개인 가격의 이중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경우 자연스럽게 안거래가 성행하면서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죠. 곡물의 국정 가격은 그대로인데 암시장에서는 10배 이상 높은 값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집단농장에 소속된 인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큰 소득을 얻기 위해 불법 거래에 뛰어들었고 암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특정 물자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면 즉 마진이 높아지면 생산자들이 앞다퉈 생산에 뛰어듭니다. 이를 통해 해당 물자의 공급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가격도 내려가죠.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뭐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집단 농장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쌀 생산량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암시장에 팔기 위해 사람들은 쌀을 빼돌렸죠. 쌀값은 더 폭등했고요. 결국 세계적인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986년 당시 베트남의 1인당 GDP는 84달러로 805달러였던 북한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결국 삶은 나날이 더 궁핍해졌고 집단농장 사업에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농업을 대체할 다른 산업도 없었습니다. 공업이 발전하려면 기술훈련과 기계설비 마련이 필수적인데 이를 마련할 외환 즉 돈이 없었으니까요. 베트남 공산 정권은 자칫하면 경제 나누리나 민심 위반으로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옆나라 태국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를 느꼈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1986년 12월 제6차 전당대회에서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해 경제 안정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이모이 정책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도이모이가 번역될 때 새롭게 바꾸다라고도 번역되지만 동시에 개혁 개방으로도 번역되는 것이고요. 도이모이 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농업 개혁이었습니다. 베트남 공산 정권은 농촌의 집단 농장화를 중단하고 여러 명으로 구성된 작업팀을 양성하는 그룹계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룹계약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팀이 국가와 특정 곡물을 특정 양만큼 수확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후 명시된 양 이상을 수확할 시 초과한 곡물을 시장에 자유롭게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죠. 터무니없이 낮은 국정 가격도 시장 가격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같은 값을 쳐줄 테니 암시장에 내다 팔지 말고 국가에 판매하라는 것이었죠.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은 돈을 번다. 이 단순한 구조는 욕망과 결합해 엄청난 생산력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 쌀 수출국 신분을 회복하게 되죠.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 산업화와 외국 자본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겠죠. 국영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인정하고 자영업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금지도 완화했습니다. 공산품과 원자재에 대한 가격 통제가 사라지면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물가 역시 안정되기 시작했죠. 1990년 회사법 제정으로 민간기업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후 5년 사이에만 30만여 개의 사업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외국 자본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의 이윤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대외 개방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갔죠.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 연간 평균 4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가 베트남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1995년 베트남이 반미에서 친미로 돌아서며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협정을 맺자 한국을 비롯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전쟁 위험성을 우려해 투자를 꺼려했던 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투어 베트남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억의 인구, 저렴한 노동력은 중국보다야 못했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실제로 삼성, LG도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고 포스코, 현대, 조선소,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한국 기업과 애플도 베트남에 공장이 있죠. 아디다스, 뉴발란스, 유니클로 같은 기업의 공장도 있고요.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활발한 증대와 대무역 급증 등을 발판 삼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1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죠. 1990에서 2019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6.8%가 넘으며 2010년대 이후에도 평균 6.3%로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빠른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개혁 개방을 했다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 가는 게 어렵지 8등급, 9등급에서 4, 5등급
등급 가는 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장이 한계라고 이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여겨진 베트남의 경제는 최근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베트남 급성장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베트남의 인구 그리고 중국 경제의 둔화죠.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 데다 전체 인구의 약 46%가 20에서 40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양질의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죠. 한국 인구 평균 연령이 44.2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은 32.5세의 젊은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열도 꽤 높죠. 베트남 정부는 직업 훈련을 통해 숙련 노동자들을 육성하는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질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점이 값싸고 강도 높은 노동력을 찾아 헤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인구는 이때까지 이어준 경제성장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의 가파른 성장세는 중국 덕분입니다. 중국이 도움을 준 건 아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서방의 수입 규제, 중국의 인건비 상승, 시진핑 정권의 기업 탄압, 정치적 불확실성, 산업 스파이까지 더해지며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이 찾은 곳이 베트남과 인도이죠. 중국 소비 시장의 붕괴도 탈중국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즉 중국의 불확실성이 인건비 상승이 베트남에게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덕분에 베트남은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전망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진국 함정과 베트남 산업의 문제이죠. 일단 중진국 함정은 간단하게 말해서 못 살던 나라가 중간 정도까지는 오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인데 괜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들어보시면 중진국을 돌파하는 건 말 그대로 기적 수준이거든요. 중진국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산업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좀 살기 시작하면 저출산 문제가 도래되고 양극화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에다 정치도 안정화되어야죠.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인적 자본과 산업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선진국 상위 소득 국가로 올라서려면 필수적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자국의 기술력 즉 자국의 기업들이 이루어내야 합니다.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의 경제 성장은 이때까지 이야기했듯 글로벌 기업들의 하청 공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한국은 이루어냈는데 왜 베트남은 안 되냐?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부가 가치 산업과 지금 곧 다가올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이 다르니까요. 4차 산업혁명은 저개발 국가나 중진국이 해낼만한 산업들이 아니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베트남에 미친 듯한 천재가 10명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 미국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하나에서 탑을 찍고 회사에다 기술까지 다 싸들고 베트남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니 이렇다 하더라도 힘든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국가라서 굳이 4차 산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고부가 가치 산업, 금융이라던가 반도체 제약 이런 산업에서 진입해 성공을 해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과거와 달리 기술 수준이 너무 발전했기에 지금 시작해서 따라잡기에도 힘들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은 이 모든 산업에 적용돼 하위 국가들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베트남 기업 순위를 보면 부동산, 통신사, 석유, 은행 이런 것들입니다. 이마저도 전부 국영기업이고 딱 하나 고부가 가치 민간 기업이 상위에 위치해 있는데 삼성일렉트로닉스 베트남이죠. 각종 리포트에서 이제 후진국들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올 수 없다, 사다리는 이미 끊어졌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죠. 베트남과 달리 인도의 미래가 밝게 전망되는 이유도 미국 CEO들이 인도계가 많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업했던 이들이 인도로 들어와 스타트업을 열고 4차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실제로 AI 투자 동향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었고 이후 중국, 영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주요 6개국의 투자가 많은 국가로 한국, 인도, 사우디,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가 꼽혔고요. 핵심은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해야 하는데 베트남에는 지금 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다 평생 다른 나라의 하청 공장 포지션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발을 뺀 이유 중 하나인 인건비 상승이 이미 베트남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 가능 인구수는 출산율 감소와 빠른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고 2022년 최저임금이 6% 인상된 데 이어 2024년 7월 또 6%가 인상되었죠.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면 글로벌 기업의 공장들은 인건비가 싼 또 다른 국가로 옮겨가겠죠. 심지어 스마트 팩토리가 점점 더 발전함에 따라 인력 수요도 더 줄어들 겁니다. 이미 미국의 첨단 기업들은 자국의 공장을 세우고 있죠.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데다 오히려 관리할 고급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메콩강의 기적은 실현이 많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성장 중이지만 전망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은
변화하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